일본사 시험에 나오는 건 사실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출문제에서 계속 반복되는 핵심 주제들만 딱 골라서 시대 순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일본의 역사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볼 겁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기틀을 다진 고대사,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라이가 지배했던 중세와 근세사, 마지막으로 서양 세력을 만나면서 모든 게 바뀐 근현대사,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네, 첫 번째 파트, 고대 일본입니다. 이때가 바로 중앙집권 국가의 뼈대를 만들고 또 중국 같은 대륙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일본적인 것이 처음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연표가 고대사의 핵심적인 흐름인데요. 아스카 시대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시작해서 나라 시대를 거쳐 헤이안 시대가 열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894년 견당사 파견 중단입니다. 이 결정을 계기로 일본이 비로소 독자적인 문화 발전의 길을 걷게 되거든요. 이 연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이카 개신의 목표, 이거 아주 명확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지방을 꽉 잡고 있던 호족 세력의 힘을 빼고 모든 권력을 천황 중심으로 모으는 거였어요. 즉,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정책들이 권력의 핵심 자원인 토지와 사람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려 했다는 겁니다. 특히 모든 땅과 백성은 공적인 것, 즉 천황의 것이다 라는 공지공민제. 이게 바로 중앙 집권의 기반이 된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자, 이제 헤이안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이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색간 정치입니다. 푸지와라 가문이 천황이 어릴 땐 섭정으로 성인이 되면 관백으로 국정을 보조하는 자리를 독점하면서 사실상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던 시기죠. 아까 견당사 파견이 중단됐다고 했잖아요.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니까 일본이 그동안 받아들였던 대륙 문화를 자기들 식으로 소화하고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일본풍 문화라고도 불리는 이 국풍 문화입니다. 국풍 문화의 특징들이 여기 딱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한자를 변형해서 일본 고유의 문자인 가나를 만들었어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겐지모노가타리 같은 일본어 문학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미술이나 건축에서도 일본 특유의 스타일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자, 이제 완전히 다른 시대로 들어섭니다. 바로 무사, 즉 사무라이의 시대죠. 이때부터 수세기 동안 막부라고 불리는 군사 정권이 일본을 지배하면서 사회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무사 정권이 발전해온 과정입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세운 가마쿠라 막부를 시작으로 혼란스러웠던 생고쿠 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고 마지막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260년 넘게 지속될 안정적인 에도 막부 체제를 완성합니다. 이 순서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히데요시는 사회를 안정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놓은 정책이 바로 병농 분리입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농민은 농사만 짓고 무사는 싸움만 해라. 신분을 딱 나눠서 섞이지 못하게 한 거죠. 이 두 가지 정책은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태압검지로 전국의 토지를 축량해서 세금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 도수령으로 농민들의 무기를 싹 걷어들여서 반란을 막는 거죠. 이렇게 토지 지배권을 확실히 하고 오직 사무라이 계급만이 무력을 독점하게 만든 겁니다. 에도 시대의 통치 시스템을 막번 체제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 중앙정부인 막부가 지방 영주인 다이묘들이 다스리는 번을 통제하는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중앙집권적 봉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부는 다이묘들을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했습니다. 핵심은 후다이 다이묘인데요. 이 믿을 만한 가신들을 아주 중요한 지역에 배치해서 힘은 세지만 늦게 복속해서 껄끄러웠던 도자마 다이묘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게 한 겁니다. 여기서 핵심 통제 수단은 단연 산킨 코타이입니다. 다이묘들이 주기적으로 에도에 와서 살게 한 건데 이게 단순히 감시 목적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에도까지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생활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거든요. 이걸로 다이묘들의 재정을 고갈시켜서 아예 막부에 대항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260년간 이어지던 사무라이의 시대가 어떻게 무너지고 일본이 순식간에 근대 제국주의 국가로 변신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날짜를 한번 보세요. 1853년 페리의 흑선이 나타나고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기까지 불과 15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연표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일본 사회가 얼마나 격렬하게 흔들리고 빠르게 변화했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이 두 조약의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1858년의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일본법으로 외국인을 재판할 수 없는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관세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관세자조권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이 굴욕적인 조약 때문에 막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고 이게 존왕양이, 즉 천황을 받들고 오랑캐를 몰아내자는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메이지 유신은 그냥 정권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서양 열강에 맞서기 위해서 나라 전체를 뜯어고친 위에서부터 시작된 혁명이었습니다. 그 목표는 명확했어요. 부국 강병, 부유한 나라, 강한 군대를 만들자는 거였죠. 메이지 정부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개혁을 추진했는지 보세요. 먼저 폐번취현으로 다이묘들의 영지를 없애고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하는 현을 설치해서 중앙집권을 완성합니다. 세금도 현금으로 걷게 해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했고요. 문명개화라는 구호 아래 서양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천황 중심의 헌법을 만들어서 국가의 틀을 완성했습니다. 쿠쿠자와 유키치의 이 타라로는 당시 일본 지식인 사회의 생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주장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더 이상 아시아의 일부로 머물지 말고 서구 열강처럼 제국주의의 길을 걸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아주 급진적인 생각이었죠. 결국 다이카이 개신부터 메이지 유신까지 일본의 역사는 끊임없이 권력을 중앙으로 모으고 외부 문물을 받아들여 자기들식으로 바꾸고 또 급진적으로 변화해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게 바로 일본사 관련 시험 문제를 푸는 핵심입니다. 이번 설명이 이 중요한 주제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